인연이 진짜 은혜도 모르고 양아버지를 죽이려고. 비명이 복도를 찢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텔 로비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뛰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건설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양딸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양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식모 취급하던 양딸에게 재벌 회장이 90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양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연을 전해드리는 후우라디오입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계신 곳에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타워 팰리스 주방에서 최지혜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대충 묶어 올린 머리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마 위에는 무가 쌓여 있었고 싱크대에는 아직 손도 못 댄 버섯열 봉지가 수북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양어머니 오선이가 보내온 메모지가 딱 붙어 있었습니다. 전 70인분 빠짐없이, 불고기 15인분 추가, 잡채 넉넉히 70인분. 지혜는 그 숫자를 처음 들었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도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양어머니는 친척이란 친척은 죄다 불러 모아 잔치상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제사도 없는데 이 정도면 복받은 딸이지. 고마운 줄 알아. 양어머니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혜는 이를 악물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양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테니까요.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남편 강민수가 나왔습니다. 깔끔하게 젤로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한 와이셔츠,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친 그는 주방을 슬쩍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불고기랑 잡채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지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다고. 알았어. 좀 더 빨리 할게.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그렇듯 순종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전 종류 2가지 더 추가하래. 동태전이랑 호박전. 재료는 알아서 사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타워 팰리스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불고기,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양어머니의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선희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딸이 솜씨가 좋아서.
양어머니 오선이는 새로 맞춘 한복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신발 정리 도와드릴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오선이는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발은 무슨, 부엌에 가서 국 데워. 사람들 오는데 국이 식으면 어떡해? 지혜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딸 대학도 안 나왔다며? 응. 선희 언니가 그러더라.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허긴 저런 게 어디서 민수 같은 남자를 만나 복받은 거지. 지혜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다.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국 하버드 로스쿨, 세계 최고의 법학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로펌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계약서를 펼친 손의 정확한 떨림, 동료 변호사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시절의 최지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력자. 학회에서 발표할 때면 수백 명의 변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양아버지가 사기 사건에 휘말려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비행기로 14시간. 지혜는 공항으로 달려갔지만 비행기 안에서 두 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양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부동산 사기.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충격으로 심장마비가 온 것이었습니다. 국제계약 분쟁이 지혜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바로 곁에 있었더라면, 사기 계약서를 검토해드렸더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지혜를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실력이 정작 양아버지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 그것은 지혜의 영혼을 깊숙이 갉아먹었습니다. 로펌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양아버지의 빈집에서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강민수였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직함, 반듯한 외모, 다정한 말투. 세상에 혼자 남겨진 지혜에게 그는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변호사라는 과거는 묻었습니다. 양부모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이름이 자신에게는 양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예, 지혜야. 양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지혜는 생각을 떨쳐내고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오선이는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불고기가 벌써 바닥이야. 70인분 하라고 했더니 뭐 한 거야? 당장 더 만들어 와. 어머니, 불고기는 넉넉히 했는데. 넉넉히? 이게 넉넉해? 눈깔이 있으면 봐. 접시가 비었잖아.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지혜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만들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쇠고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거실에서 맥주캔을 들고 웃으며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쇠고기가 떨어졌는데 잠깐 마트 좀. 민수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명절인데 마트가 어딜 열어? 있는 걸로 해. 그런데
어머니가 불고기를 더. 지혜야.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알아서 좀 해. 지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서. 언제나 알아서. 그 말이 지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지혜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끝에 맺혔다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어 갔습니다. 친척들은 배를 두드리며 거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웠고 지혜는 쉴 틈 없이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아니, 종업원은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지혜야, 커피 좀 타와. 설탕 반 스푼에 프림 많이. 예. 과일 깎아서 가져와. 사과 말고 배로. 지혜씨, 물 좀 갖다 줘요. 이름 대신 지혜야로 불리며 지혜는 거실과 부엌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밥 한 숟갈 뜰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속이 쓰렸지만 그것조차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지혜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바탕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법복을 입은 자신. 가슴에는 하버드 로 스쿨 JD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지혜는 자신감 가득 찬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찰 부분을 쓸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였을까? 세계 최고의 로스쿨에서 수억 원짜리 국제소송을 다루던 그 손이 지금은 70인분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양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양아버지. 지금의 딸을 보시면 뭐라 하셨을까요? 하지만 지혜는 핸드폰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초라한 모습. 이것이 지금의 최지혜였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양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그렇게 오래 처박혀 있어? 손님들 과일 접시 비었다. 빨리 안 움직여. 네,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지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친척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 접시와 소주병, 맥주캔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무릎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었습니다. 민수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도 따로 마련된 방에서 TV 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지혜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부엌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70인분의 그릇, 70인분의 수저, 70인분의 잔. 그래도 괜찮다고 지혜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니까. 남편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혜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에 기름대인 자국 위로 흘렀습니다. 쓰라렸지만 지혜는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명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는 전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붙였지만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전날 밤 문자를 보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점심 손님 10명. 갈비탕 준비해. 사골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 병. 어제 70인분을 해치우고 오늘은 또 10명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양어머니가 미리 사놓은 사골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료는 준비해 두셨구나 싶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골을 큰 솥에 넣고 물을 채우는데 안방문이 열리며 양어머니 오선이가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에는 롤을 감은 채였습니다. 육수는 벌써 올렸어야지. 지금 올리면 점심때까지 뽀얗게 우러나겠어? 어머니 새벽 5시에. 변명은 됐고 오선이는 부엌 의자에 앉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민수회사 상무 부인도 와. 알아. 그 집은 딸이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에. 지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선이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잘하면 되는 거야. 응? 음식이라도 잘해서 체면 세워줘. 그게 내 할 일이야.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다. 하버드 로스쿨.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사를 마치고 석사를 거쳐 박사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10번 나와도 쉽게 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라는 과거를 꺼내는 순간 양아버지를 지키지 못한 그날의 기억이 숨통을 조여올 테니까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선이는 콧방귀를 끼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내가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어제도 손님 접시 빈 거 내가 못 본 줄 알아? 정신줄 놓고 밥 처먹을 시간에 손님상 신경이 났어.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밥 한 숟갈 못 먹었는데 오늘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침에 조금만. 조금? 내가 먹는 동안 누가 국을 봐. 손님 오기 전에 반찬도 다 세팅해야 하고 과일도 깎아놔야 하고 배 채울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오선이는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지혜는 끓기 시작한 사골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젓가락 하나 들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어머니의 동창 모임, 남편 회사 관계자 부인들, 양아버지 쪽 먼 친척들까지 합쳐 어느새 거실은 북적였습니다. 지혜는 앞치마를 고쳐 매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갈비탕 금방 나옵니다. 어머, 선희 씨 딸 참 부지런하네. 호호, 부지런한 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죠. 양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시집와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우리 민수가 바보같이 얼굴만 보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지혜는 갈비탕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썼지만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선희 씨, 딸 친정이 어디래요? 친정이요? 오선이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물어보지도 마세요. 근본도 없어.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민수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애가 고마운 줄 알아야 하는데. 오선이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될 게 못 되니까 눈치가 없어. 지혜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솥 안으로 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그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근본이 없다. 부모도 없다. 될 게 못 됐다. 양아버지 최상훈.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중소기업 사장님. 딸을 미국 명문 로스쿨에 보내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던 양아버지. 근본이 없다니.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누이 셋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강수진, 강수정, 강수민. 셋 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수진이 지혜를 보더니 위아래를 훑쳤습니다. 어머, 아직도 그 앞치마 입고 있네. 명절마다 똑같은 거 보니까 내가 다 서글프다. 둘째 수정이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올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치마가 작업복인 사람도 있는 거지. 막내 수민이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도 올케, 음식 솜씨는 인정. 우리 엄마가 식모를 잘 뽑았어. 식모. 새 시누이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등 뒤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있으니까. 점심이 끝나고 손님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지혜는 또다시 부엌에서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0인분의 갈비탕 그릇, 밥그릇, 수저, 반찬 접시. 싱크대에 쌓인 그릇 탑이 흔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지혜는 잠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깊이 묻어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HLS라는 이름의 폴더. 하버드 로 스쿨의 약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법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옆에는 함께 소송에 승소한 동료 변호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학회 발표장.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 초이 JIHY. 인터내셔널 아비트레이션 스페셜러스트. 이름이 새겨진 하버드 로스쿨 변호사 명찰. 세 번째 사진. 양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하버드 로스쿨 정문 앞에서 양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손에는 딸이 박사학위를 받은 축하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번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때 양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만약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면, 부동산 사기 계약서. 지혜가 전문으로 다루던 분야였습니다. 계약서만 검토했어도 사기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변호사가 양아버지의 사기를 못 막은 것이 아닙니다. 너무 멀리 있었을 뿐입니다. 그 죄책감이 지혜를 법복 밖으로 끌어냈고 이 부엌 앞치마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끄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충혈된 눈, 푸석한 피부, 갈라진 입술. 이 얼굴로 다시 나가야 했습니다. 신명의 손님 앞에서 웃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돌아갔고 남은 것은 양어머니, 양아버지, 남편, 시누이 셋이었습니다. 6명이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혜가 나타나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뭐 하느라 이제 나와? 양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기 전에 오선이가 손뼉을 짝 쳤습니다. 마침 잘 나왔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신우이 셋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레 우리 가족 여행 가기로 했어. 여행이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절 내내 일만 했으니 여행이라니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제주도일까? 아니면 가까운 온천이라도? 괌이야. 괌. 신우이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에는 밤에 하얀 해변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이 리조트 맞지? 풀빌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방 3개 잡았어. 엄마 아빠 한 방, 나 한 방, 너네 셋이 한 방. 지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방이 3개. 남편이 한 방이면 나는 당연히 남편과 같은 방일 텐데. 그런데 왜 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까? 민수 씨, 나는.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그게. 오선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며 마치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너는 집에서 쉬어. 네. 70인분에 50인분까지 했으니 피곤하잖아. 뒷정리하면서 푹 쉬어. 그게 너한테는 더 나아. 지혜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뒷정리하면서 쉬라고. 그것이 배려라고. 어머니,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명절 내내 음식 준비하느라. 가서 뭐하게? 너 영어도 못하잖아. 신우이 수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혜는 그 말에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영어를 못한다. 미국에서 15년을 살며 로스쿨 수업을 영어로 듣고 국제중재재판에서 영어로 변론하고 영어 법률 논문을 수십 편 쓴 자신에게 영어를 못한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남편을 보았습니다. 민수라면 민수만이라도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민수 씨, 나도 같이 가고 싶어. 뒷정리는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리고 나도 가족이잖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가족이라는 단어에서 목이 맸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양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떴고 시누이들이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입술을 다물거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의견이 맞아. 지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티켓은 6장이야. 당신은 비자도 없잖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비자가 없다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비자 타령을 하다니.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또 어머니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단 한 번도 자기 편을 든 적이 없었습니다. 지혜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3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것, 양아버지를 잃은 슬픔, 자신을 지운 후 이 집에서 받은 모멸감,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도 가족이라고 했잖아. 지혜의 입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해졌고 양아버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흘 동안 잠도 못 자고 70인분, 50인분 음식을 만들었어요.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그런데 여행은 6명이고 나는 뒷정리나 하라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같이 정리하면 금방 끝나잖아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 제발. 그 순간 오선이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치켜 올라가 있었습니다. 성큼 다가오더니 지혜의 뺨을 잇는 힘껏 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지혜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어딜 바락바락 대들어. 오선이의 목소리가 천장을 찔렀습니다. 근본도 없는 게 기어들어와서 딸 대접받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밥 해주고 지붕 밑에서 재워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야? 팔까지. 오선이는 지혜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지혜가 비틀거렸습니다. 내 주제에 여행 갈 시간에 집이나 치워. 그게 내 자리야. 지혜는 뺨을 감싼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엄마, 그만해라는 한마디만.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뺨을 맞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수정은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수미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지혜는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버텨왔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라 믿었습니다. 양아버지를 잃고 변호사라는 이름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오직 이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머니의 손바닥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동안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오선이는 콧방귀를 끼며 시누이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짐 다 쌌어? 내일 비행기 새벽이야. 늦잠 자지 말고. 네, 엄마. 시누이들이 일제히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수도 커피잔을 내려놓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를 지나치면서도 한 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지혜 혼자 남겨졌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뺨에는 양어머니의 손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주방 쪽에서 뚝뚝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에 거대한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쑥쑥 드나드는 빈 구멍.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민수 씨.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당신이 내 마지막 가족이었는데.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로 민수가 캐리어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을 고르는 옷걸이 소리, 여행 가방 지퍼를 여는 소리. 그 소리 하나하나가 지혜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강씨 집안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캐리어 6개가 줄지어 서 있었고 시누이들은 화장을 마치고 원피스와 샌들로 갈아입은 채 들떠 있었습니다. 언니, 선크림 챙겼어? 괌 자외선 장난 아니래. 당연하지. 나 면세점에서 산 거 있어. 시누이 수정과 수민이 캐리어 앞에서 제잘거렸습니다. 큰 시누이 수지는 핸드폰으로 괌 리조트 사진을 넘기며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습관처럼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어젯밤 거실 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일어나 작은 방으로 들어갔지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뺨에는 아직도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린넨 셔츠에 면바지,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는 남자의 여유로운 차림이었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시선을 피하며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택시 불렀어? 공항 리무진 예약했다. 5시 반에 온대. 오선이가 안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짙은 향수 냄새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새로 맞춘 여행용 모자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커피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무도 커피를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려놓았습니다. 양어머니 앞에, 남편 앞에, 시누이들 앞에 6잔. 자신의 잔은 없었습니다. 오선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지혜를 훑어보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 꼴이야? 울었어? 지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선이는 혀를 찼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가고 나면 집 안 구석구석 청소해. 냉장고에 남은 음식 정리하고 김치 냉장고도 닦아놔. 돌아오면 확인할 거야. 네, 어머니. 지혜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울부짖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빠져나간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목소리처럼. 그때 안방에서 양아버지 강태수가 나왔습니다. 흰머리를 깔끔하게 빗어넘기고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바리바리 짐을 싼 커다란 캐리어를, 다른 손에는 기내용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괌. 내가 괌은 처음이야. 선이야, 거기 바다 따뜻하다며? 아이고, 영감. 당연하지. 따뜻한 정도가 아니야. 열대야, 열대. 오선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양딸 앞에서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양아버지 태수는 현관 쪽으로 캐리어를 끌고 갔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현관 턱을 넘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은 신음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캐리어를 놓은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영감, 영감. 오선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양아버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먼저 꺾이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어깨가 신발장 모서리를 스쳤습니다. 캐리어가 쿵 하고 쓰러지며 현관 바닥을 울렸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갔습니다. 시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본능처럼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심장 밑바닥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의학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법률가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심장 질환, 응급 상황, 119 신고, 골든타임. 지혜가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양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눈을 반쯤 뜨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왼손이 가슴 위를 쥐고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지혜가 외치며 양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 빨리 119에 전화해. 심장 발작 같아. 골든타임이 얼마 없어. 지혜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부엌에서 네, 어머니 하던 그 순종적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신문하던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가 멈칫했습니다. 아내의 입에서 심장 발작이라는 단어가 골든 타임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에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반사적으로 핸드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지혜는 양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하고 다리 쪽을 살짝 높여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통수에 불이 번쩍 켜지는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오선이가 지혜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뒤로 잡아당긴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한테 손대지 마. 어머니, 잠깐만요. 지금 응급처치를. 응급처치? 내가. 오선이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은 눈이었습니다. 아까 뺨 맞고 앙심 품었지? 아버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 독한 년아. 오선이는 지혜를 밀쳤습니다. 지혜가 뒤로 나가떨어지며 벽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부분이 욱신거렸지만 그것보다 양아버지가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진짜로 위험합니다. 심장 발작이에요. 골든 타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닥쳐. 내가 의사야? 대학도 못 나온 게 무슨 심장 발작을 알아? 그 말이 지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대학도 못 나온 게 그렇습니다. 이 집안 누구도 지혜가 하버드 로스쿨 박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지혜가 세계적인 국제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지혜가 다시 양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선이가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양팔을 벌리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영감한테 손대면 가만 안 둬. 민수야, 인연 좀 잡아. 민수가 전화를 끊고 돌아왔습니다. 119에 연락은 했는데 명절 연휴라 지연될 수 있대. 뭐? 그럼 어떡해? 오선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시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현관은 울음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아버지 상태가 급박해. 내가 응급 처치만이라도. 지혜야, 됐어. 민수가 손을 들어 지혜를 막았습니다. 그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괜히 건드려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려고? 나는. 지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야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봉인해왔던 그 단어가 양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묻어버린 그 이름이. 하지만 양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보라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몇 초가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혜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오선이가 지혜의 팔을 잡았지만 지혜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선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에 오선이의 손이 풀렸습니다. 돌아가신다. 그 단어가 오선이의 광기를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습니다. 오선이는 다시 지혜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러서라고. 내가 건드려서 죽으면 어떡할 거야? 그 순간 양아버지의 몸이 한번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호흡이 더욱 가빠졌습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벽에 기댄 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미칠 것 같이 달려가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양어머니와 남편이 물리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1분, 2분, 3분. 매분마다 양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양아버지 때도 그랬으니까요. 119 구급대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명절 연휴, 도로 정체, 구급대원들이 현관으로 달려왔을 때 양아버지의 의식은 이미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환자 의식 저하. 바로 이송합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양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올리는 동안 오선이는 영감하며 울부짖었고 시누이들은 서로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지혜는 현관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고 20분. 심장 발작의 골든 타임은 보통 발병 후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 놓친 20분은 단순한 20분이 아니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20분이었습니다. 양어머니가 막지 않았더라면, 기도 확보와 체위 유지만이라도 제대로 했더라면. 지혜야. 구급대원이 양아버지를 구급차에 싣는 동안 민수가 차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우리 차로 간다. 엄마랑 같이. 지혜가 현관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따로 와. 뭐? 차에 자리가 없어. 엄마, 수진이, 수정이, 수민이 다 태워야 하잖아. 5 인승차에 4명이면 한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한 자리는 지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시 타고 와. 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이래.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오선이와 시누이 셋이 이미 차에 타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빨간 테일 램프가 점점 작아지더니 새벽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타워 팰리스 주차장에 지혜 혼자 남겨졌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아직 붉은 자국이 남아있는 뺨을. 지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라진 차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택시 앱을 열었지만 명절 새벽이라 배차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아파트 정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대로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차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텅 빈 도로에 가로등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지혜의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새벽 공기에 앞치마 하나 걸친 옷차림으로 서 있었으니까요. 캐리어를 쌀 시간도 외투를 챙길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그대로였습니다. 15분이 지나서야 빈 택시 하나가 대로변을 지나갔습니다. 지혜가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택시가 멈춰 섰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에 올라탄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남에서 삼성서울병원까지. 명절이라 도로는 비어 있었지만 그래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양아버지의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병, 가슴 통증, 식은땀, 호흡 곤란. 지혜가 법률 전문가지 의료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응급 처치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혔습니다. 양어머니에게, 남편에게. 택시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혜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쓰러진 지 이미 40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발. 지혜는 눈을 감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버텨주세요, 아버지. 양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택시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선 것은 새벽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혜는 택시비를 던지듯 내려놓고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 차림으로 응급실 자동문을 밀치고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은 명절 연휴의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급체한 노인, 폭죽에 손을 다친 아이, 과음으로 실려온 중년 남성, 들것과 휠체어가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 안쪽 응급 처치실, 복도에서 양어머니 오선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달려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처치실 앞에 오선희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시누이 셋이 서로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대어 서서 핸드폰을 쥔 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수 씨, 아버지 상태가 어때? 지혜가 다가가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안 좋대. 너무 늦었다고. 뭐라고? 지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늦었다. 그 말이 3년 전과 겹쳐졌습니다. 진짜 양아버지 때도 의사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 처치실 커튼이 열리며 당직 전공의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보호자분 되시죠? 오선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감 어때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전공의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선희가 전공의의 가온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전공의는 조심스럽게 오선희의 손을 풀어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병 후 골든타임이 상당히 지난 상태입니다. 지금 응급시술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심장 손상이 광범위해서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요? 오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공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 그 말에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오선희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시누이 수진이 어머니를 붙잡았고 수정과 수민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혜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공의의 말이 머릿속에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골든타임 경과, 심장 근육 손상. 지혜는 법률 전문가였지 의료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살릴 수 있었다. 지혜의 머릿속에서 그 확신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양어머니가 막지만 않았더라면, 기본적인 응급 처치만이라도 했더라면, 하지만 지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가족이었을 뿐.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전공의들이 길을 비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검은 정장 차림으로 응급실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매, 고든 자세, 걸음걸이 하나에서 범상치 않은 위압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를 비서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경호원 2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명절에 이렇게 나와주시다니. 시설 점검은 명절에 해야 제대로 보이는 거야. 직원들 고생하는 것도 확인하고. 남자의 이름은 한정우. 대한민국 3대 건설 그룹 태산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자 재벌 그룹 창업주의 장남이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도 병원을 둘러보는 것은 그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응급실 복도를 지나는 순간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 머리를 대충 묶고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초라한 모습. 하지만 그 얼굴, 그 눈. 한정우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걸음이 멈추었습니다. 비서가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회장님? 한정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지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출장 중 갑작스럽게 휘말린 국제소송. 태산건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 계약 분쟁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상대는 중동의 거대 국영 기업. 수천억 원이 걸린 국제중재재판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로펌에서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한 명의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달려온 젊은 한국인 여성 변호사 최지혜. 3개월의 치열한 법정 공방. 모든 변호사가 불가능하다던 그 재판을 승소로 이끈 사람. 한정우는 그 법정에서 지혜의 변론을 직접 들었습니다. 완벽한 논리, 흔들림 없는 태도, 상대 변호사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재판이 끝난 후 한정우는 지혜에게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법무팀장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게는 아직 미국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한정우는 몇 번이나 연락을 시도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하버드를 떠났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말만 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사람을 풀어 수소문했지만 최지혜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5년 동안 찾았습니다.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살려준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한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지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아직 한정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양아버지 걱정에 멍하니 서 있었으니까요. 한정우가 지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응급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한정우입니다. 5년 전 두바이 국제중재재판에서 도움받은 사람. 기억하십니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우. 그 이름이 기억의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5년 전 미국에서 맡았던 마지막 대형 사건. 태산건설의 수천억 원짜리 국제소송. 모든 로펌이 손을 놓았던 그 재판을 3개월 동안 법정에서 싸워 승소시켰던 사건. 네, 회장님. 맞습니다. 지혜 변호사님. 한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님이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은인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한정우가 다시 한번 허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회사의 은인이십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태산건설은 5년 전에 수천억 손해를 봤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멈칫했고 전공의가 입을 벌린 채 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3대 건설 그룹의 회장이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여자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오선희의 울음이 뚝 멈추었습니다. 입이 벌어진 채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신우이 셋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변호사님. 오선희가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저 애가 변호사요? 한정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선희를 보았습니다. 실례지만 지혜 변호사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양딸이에요. 우리 양딸. 양딸요? 한정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세계적인 국제 변호사가 누군가의 양딸이라니.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한정우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혜가 한정우에게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제 양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병원 측에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견을 내렸는데 한정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그 환자가 은인의 가족이라니.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한정우가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직 심장내과 과장을 당장 불러와. 그리고 환자 차트를 가져오라고 해. 네, 회장님. 비서가 뛰어갔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심장내과 과장이 차트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수 환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과장은 차트를 펼쳐보았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시술 중입니다. 하지만 발병 후 골든타임이 상당히 경과한 상태라 심장 근육 손상이 광범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한정우가 지혜를 돌아보았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막을 수 있었어요. 양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바로 곁에 있었어요. 응급처치라도 했으면. 하지만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양어머니가 막았어요. 저를 밀쳐내고 20분이나 지체됐어요. 한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천천히 오선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오선희는 그 시선에 움츠러들었습니다. 20분을 막았다고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네. 아니, 그게... 오선희가 더듬거렸습니다. 인연이 영감한테 손 떼려고 해서 혹시나 잘못될까봐 지혜 변호사님이 응급처치를 하려 했다는 겁니까? 네. 하지만 제가 뭘 알아요?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대학도 안 나왔다고요? 한정우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혜 변호사님은 하버드 로스쿨 박사입니다. 국제중재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분이고요. 오선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박사요? 그렇습니다. 한정우는 심장내과 과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분은 저의 은인입니다. 그분의 가족을 살려주십시오.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이 다시 처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한정우는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비서가 급히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한정우가 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5년 동안 찾았습니다. 어디로 가신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양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사기를 당하셨어요. 부동산 계약서 사기였는데 제가 곁에 있었으면 막을 수 있었어요. 제 전공이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지혜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죄책감에 변호사를 그만뒀어요. 한국으로 돌아왔고 모든 걸 숨기고 살았어요. 한정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결혼을 했는데 지혜는 민수를 흘끗 보았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3년 동안 식모 취급을 받았어요. 한정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변호사가 3년 동안 앞치마를 두르고 70인분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니. 변호사님, 한정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치실 문이 열리며 심장내과 과장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모두가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영감은요? 오선이가 달려갔습니다. 과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응급시술은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막힌 혈관을 뚫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현재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오선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어. 우리 영감이 살았어. 시누이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민수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과장의 표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다만 과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 근육 손상이 상당합니다. 골든 타임이 지나는 바람에 과장은 차트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질 것입니다. 평생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도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래도 살았잖아요. 오선이가 울먹였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살아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과장이 지혜를 보았습니다. 만약 초기에 응급처치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 정도로 심하게 손상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말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은 매분, 매 초가 중요합니다. 20분의 지체는 상당한 차이를 만듭니다. 오선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역시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한정우가 지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변호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은 최선을 다하려 하셨습니다. 막은 건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정우는 오선이를 돌아보았습니다. 오선이는 그 시선을 피했습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보호자 한 분만 면회 가능합니다. 제가 갈게요. 오선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마누라니까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안내했습니다. 오선이가 따라가면서 지혜를 흘끗 보았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적대감. 오선이가 사라지자 복도에 남은 것은 지혜, 한정우, 민수, 시누이 셋이었습니다. 한정우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회장님. 이 가족들은 변호사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까?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양아버지를 잃은 죄책감에 변호사라는 이름을 버렸으니까요. 한정우는 민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럼 남편 되시는 분도 몰랐단 말입니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같이 살면서요? 네. 한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3년 동안 부인이 어떻게 지냈는지는 아십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듣기론 명절에 70인분 음식을 혼자 만들고 밥도 못 먹고 뺨까지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응급처치를 하려 할 때
당신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시누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님, 한정우가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에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한정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우리 태상건설 법무팀장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 연봉은 변호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우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차기 법무본부장 자리도 약속하겠습니다. 3년 안에 임원진에 합류하시게 될 겁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법무팀장, 차기 법무본부장, 대한민국 3대 건설 그룹의 최고 법률 책임자 자리였습니다. 민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시누이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는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우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생각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태상건설 회장 한정우. 명함의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한정우는 비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양아버지 치료비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한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정하고 특실로 옮겨드려. 네, 회장님. 한정우는 다시 지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호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5년 전 은혜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한정우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비서와 경호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복도에는 지혜와 민수, 시누이 셋만 남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씨,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순종적이고 지친 아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고 결연한 결심이 서 있는 눈이었습니다. 이혼하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시누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야. 지혜가 손을 들어 민수를 막았습니다. 3년 동안 나는 내 편이길 바랐어. 단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어. 나도 힘들었어. 엄마 사이에서 힘들었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70인분 음식을 만들었어. 밥 한 끼 못 먹었어. 뺨을 맞았어. 그런데 당신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잖아.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양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그랬어. 내가 응급처치를 하려는데 당신은 어머니 편을 들었어. 나를 택시 태워보냈어.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게 남편이야? 그게 가족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가 지혜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듣기 싫어. 지혜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거야. 협의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 지혜야, 제발.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년 전 결혼할 때 내 통장에 있던 돈 기억해? 15억.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야. 당신이 재테크한다고 가져갔지. 그건 법적으로 결혼 전 재산이니까 전액 돌려받을 거야. 거기에 위자료까지.
지혜는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미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하버드 로스쿨 동기야. 국내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지.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혜야, 그 돈은 지금 당장은 어려워. 왜? 어디에 썼는데? 투자를, 부동산이랑 주식에. 내 허락도 없이? 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법대로 하자. 법정에서 보자. 지혜야. 민수가 지혜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팔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 그 한마디에 민수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지혜는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은 채였지만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3년 만에 되찾은 자존심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지혜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고 시누이들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으로 걸었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지혜는 그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병원 밖 벤치에 앉은 지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HLS 폴더. 하버드 로스쿨 시절의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자신, 학회에서 발표하는 자신, 양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지혜는 양아버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양아버지를 살렸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살렸어요. 막히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세상에 몇 년 만이야? 어떻게 지내? 박수진. 하버드 로스쿨 동기이자 지금은 서울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수진아, 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이혼하려고.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알았어. 사무실로 와. 주소 보낼게. 내가 다 처리해 줄게. 고마워, 수진아. 당연하지. 우리 하버드 동기잖아. 근데 지혜야. 수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내가 다시 연락한 거 기뻐. 5년 동안 연락 끊기고 어디 있는지도 몰랐잖아. 걱정 많이 했어. 미안해. 나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 알아. 천천히 이야기 들을게. 일단 와. 전화를 끊은 지혜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로펌, 박수진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빌딩 15층에 걸려 있었습니다. 지혜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세련된 리셉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지혜 변호사님 맞으시죠? 박수진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혜야. 박수진이 벌떡 일어나 지혜를 안았습니다. 40대 초반 깔끔한 정장 차림에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수진아. 지혜는 수진의 품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5년 만에 만난 동기, 아니 친구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수진이 지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참 후 지혜는 소파에 앉아 지난 3년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양아버지의 사기 사건, 죄책감, 변호사 그만둔 것, 결혼, 그리고 3년간의 학대. 수진은 말없이 듣다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개자식들. 수진아, 욕은 됐고. 지혜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진행해줘. 깔끔하게.
당연하지. 근데 지혜야. 수진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라고 했지? 15억.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야. 남편 명의로 옮겼고, 응. 그 사람이 재테크한다고. 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이니까 전액 반환 청구 가능해. 거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년간의 부당한 가사 노동에 대한 보상까지.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소 20억은 받아낼 수 있어. 20억? 응. 폭행 증거 있지? 뺨 맞은 거. 지금은 자국이 좀 옅어졌는데. 괜찮아. 병원 가서 진단서 떼. 그리고 증인도 필요해. 혹시 그 상황을 본 사람 있어? 시누이 셋이랑. 양아버지가 봤어. 완벽하네. 그리고 3년간의 가사 노동 기록도 정리해. 명절에 70인분 음식 만든 거, 하루 노동 시간,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수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혜야, 한 가지 더. 뭔데? 내가 하버드 로스쿨 박사라는 거 상대 측이 몰랐지? 응. 그것도 써먹을 수 있어.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가정주부로 억압한 것, 경제적 능력을 박탈당한 것, 다 위자료 산정에 포함돼. 수진이 씩 웃었습니다. 재미있겠는걸? 상대 측 변호사 누군지 알아? 몰라.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이혼 소송 통지서 보낼 테니까. 일주일 후 강민수는 집으로 배달된 등기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통지서.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원고 최지혜 피고 강민수. 청구 내용 1협의 이혼 2 결혼 전 특유재산 15억 원 반환 3위 자료 5억 원 4. 3년간 부당가사 노동보상 2억 원. 합계 22억 원.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2억? 거실에 있던 오선이가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오선이가 서류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엄마, 나 어떡해.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억은 지금 부동산이랑 주식에 다 묶여 있어. 당장 뺄 수가 없어. 그리고 위자료 5억, 보상금 2억까지. 나 파산해. 오선이는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안 돼. 한 푼도 줄 수 없어. 엄마, 법대로 하면 질 수밖에 없어. 변호사가 박수진이야. 국내 최고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그럼 우리도 변호사 쓰면 되잖아. 엄마, 상대가 누군지 알아? 지혜는 하버드 로스쿨 박사야. 국제 변호사였어. 그리고 상대 변호사도.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누이 셋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엄마가 급히 오라고 해서. 수진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것 좀 봐. 시누이들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22억? 올케가 미쳤나 봐. 아니, 올케가 하버드 박사였다고? 이게 진짜야? 세자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 씨죠? 저는 박수진 변호사입니다. 차갑고 단호한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지혜 변호사님의 대리인으로 연락드립니다. 저기, 변호사님, 협의 이혼 의사 있으십니까? 그게, 금액이 너무... 그럼 재판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알려드리죠. 재판 가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폭행 증거, 증인, 3년간의 학대 기록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최지혜 변호사님은
하버드 로스쿨 박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법정에 서실 겁니다. 이길 자신 있으십니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할 건지 재판 갈 건지 결정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선이가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어떡하니? 엄마. 민수는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가 그때 지혜를 막지만 않았어도 뭐 아버지 응급 처치하게 놔뒀으면 지혜 말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지혜 머리채 잡고 밀쳤잖아. 그게 폭행 증거야. 그리고 나는 그냥 지켜만 봤어. 오선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3년 동안 지혜한테 너무했어. 같은 시각 박수진 법률사무소. 지혜는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상대 측에서 연락 왔어? 응. 방금 전화했어. 목소리 떨리던데? 수진이 씩 웃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답 준대. 10중 8구 협의 이혼 받아들일 거야. 그럼, 응. 22억 받아낼 수 있어. 깔끔하게.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근데 지혜야.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상건설 회장이 제안한 거 생각해봤어? 법무팀장? 응. 연봉이랑 조건이 어땠는데?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들었어. 다시 만나기로 했어. 만나봐. 태상건설이면 국내 3대 건설사잖아. 거기 법무팀장이면. 수진이 노트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연봉 최소 5억은 될 거야. 거기에 스톡 옵션 성과급까지 하면 연간 78억. 그 정도야? 응. 그리고 3년 후 법무본부장 되면 연봉 10억 넘어. 임원이니까. 수진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넌 할 수 있어. 세계 최고의 국제 변호사였잖아. 5년 전 두바이 중재 재판 이야기 나도 들었어. 업계에서 난리 났었다고. 그게 벌써 5년 전이야. 상관없어. 내 실력은 어디 안 가. 그리고 수진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때야. 3년 동안 숨어 살았잖아. 이제 나와. 세상에. 지혜는 수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야겠지. 그래. 그리고 지혜야, 혹시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은? 미국? 응. 내 경력이면 뉴욕이나 LA 대형 로펌에서 환영할 거야. 지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 양아버지가 평생 살았던 도시. 아니, 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 있을래. 양아버지가 여기 계시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태상건설 가는 거 진지하게 고려해봐. 응. 다음 주에 한정우 회장 만나기로 했어. 다음 주 월요일. 태상건설 본사. 강남의 높은 빌딩 최상층, 회장실. 지혜는 깔끔한 검은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고 최소한의 화장만 했습니다. 3년 만에 제대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서가 안내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정우가 책상에서 일어나 지혜를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정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양아버님 상태는 어떠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회장님께서 특실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변호사님 가족이신데요. 한정우는 잠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혼 절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한정우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죠. 변호사님께 제안드린 법무팀장 건입니다. 서류를 지혜에게 건넸습니다. 지혜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직위 법무팀장 연봉 5억 원 성과급 별도 스톡옵션 1만 주. 3년 후 법무본부장 승진을 약속드립니다. 그때는 임원진에 합류하시게 됩니다. 한정우가 설명했습니다. 법무본부장이 되시면 연봉은 10억 이상, 이사회 참석 권한도 드립니다. 지혜는 서류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정우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님께 특별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습니다. 특별 프로젝트요? 네. 태산건설이 중동의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사우디 왕실과의 계약인데 한정우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5년 전 두바이 때처럼 국제 중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이 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혜의 눈이 빛났습니다. 국제 중재. 자신이 가장 잘하는 분야였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계약 금액 5조 원입니다. 지혜의 숨이 멎었습니다. 5조. 네. 우리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정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변호사님을 바로 법무본부장으로 승진시키겠습니다. 3년 안 기다리고요. 지혜는 한정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5년 전에도 하셨잖습니까? 한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혜는 서류를 다시 보았습니다. 5조 원 프로젝트, 국제중재, 법무본부장. 3년 전 부엌 앞치마를 두르고 70인분 음식을 만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3대 건설사의 회장이 자신에게 5조 원 프로젝트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한정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법무팀에 공지하겠습니다. 한정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계약서 준비해. 네, 회장님.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지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잡는 펜.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최지혜. 그 이름이 계약서 위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변호사 최지혜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지혜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하얀 블라우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손목에는 5년 전 하버드 졸업 선물로 받았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꺼내 찬 시계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최지혜가 돌아왔습니다. 아빠 다녀올게요. 지혜는 양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먼저 들렀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양아버지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기분이 어때요? 좋아졌어. 지혜야, 너 오늘 첫 출근이지? 양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네. 태산건설 법무팀장으로요. 양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 3년 동안 미안했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아니에요. 아빠 잘못 아니에요. 지혜가 양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사기당한 거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제가 미국에만 있지 않았어도. 지혜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양아버지가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넌 최선을 다했어. 지금도 그렇고,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3년 동안 충분히 숨었어. 네, 아빠. 지혜는 양아버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다녀올게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병실을 나온 지혜는 택시를 탔습니다. 태산건설 본사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지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자료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검토한 자료였습니다. 계약서 초안, 관련 국제법, 중재 판례. 지혜의 손이 서류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5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산건설 본사 15층, 법무팀, 팀장님 오십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법무팀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약 20명의 변호사와 법무 담당자들이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 부임한 최지혜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최지혜 팀장님입니다. 모두 인사드리세요. 부팀장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부팀장 김태영입니다. 40대 후반의 남자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부팀장님. 지혜는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호기심, 의심, 기대. 젊은 여자 팀장. 그것도 하버드 출신. 회의실로 가시죠. 김태영이 안내했습니다. 법무팀 회의실. 지혜는 테이블 상석에 앉았습니다. 팀원들이 양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지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로스쿨에서 국제법을 전공했고 5년 전까지 미국에서 국제중재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팀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대표 사건은 태산건설 두바이 프로젝트 국제중재 재판입니다. 5년 전 한정우 회장님을 도와 승소했습니다. 김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사건이 팀장님이 하셨습니까? 네. 지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화면에 프로젝트 자료가 띄워졌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 힘들 겁니다. 국제 프로젝트는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중동과 시차가 있어서 새벽에 화상회의도 해야 합니다. 팀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성공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건설 역사에 남을 겁니다. 5조 원 프로젝트 한번 해봅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태영이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짝짝짝. 다른 팀원들도 따라 박수를 쳤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님.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팀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한정우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앉으세요, 팀장님. 한정우가 웃었습니다. 첫 출근 어떻습니까?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팀원들과는요? 좋습니다. 다들 협조적입니다. 한정우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정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경쟁사가 두 곳 더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하나, 중국 기업 하나. 알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검토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5년 전처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정우는 문으로 향하다가 돌아보았습니다. 참, 팀장님. 양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용건은요?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다행입니다. 한정우가 문을 나갔습니다. 지혜는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지혜야, 좋은 소식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상대 측에서 협의 이혼 받아들였어. 조건 그대로. 지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응. 22억 전액. 이번 주 금요일에 조정 기일 잡혔어. 거기서 서명하면 끝이야. 고마워, 수진아. 당연하지. 그리고 지혜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한 말 전해줄까? 뭐래? 우리 의뢰인이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해. 사과 같은 거. 알았어. 금요일에 봐. 전화를 끊은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3년 전 자신은 저 아래 어딘가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5층 팀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5조 원. 세계 무대. 다시 시작이야. 지혜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지혜는 수진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단정한 머리. 반대편에는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얼굴이 상당히 야위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들어왔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원고 최지혜, 피고 강민수. 협의 이혼에 합의하셨습니까? 네. 지혜와 민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에 대해 합의하셨습니까? 네. 피고 강민수는 원고 최지혜에게 총 2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셨습니까?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서명해 주세요. 서류가 양쪽에 전달됐습니다. 지혜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최지혜. 민수도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강민수.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2주 후 이혼이 확정됩니다. 지혜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3년의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정실 문을 나서는데 민수가 불렀습니다. 지혜야. 지혜가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나 정말 미안해. 지혜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필요 없어. 지혜야, 나는 정말. 민수 씨. 지혜가 민수를 가로막았습니다. 3년 동안 당신 하나만 바라봤어. 세상에 당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어.
어머니가 날 때렸을 때, 양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여행 갈 때, 단 한 번도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해도 소용없어. 이미 끝났으니까. 지혜야, 행복하게 살아, 민수 씨. 나도 그럴 거니까. 지혜는 돌아섰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다 끝났다. 지혜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수진이 지혜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이. 응. 지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2주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혜는 22억 원을 받았습니다. 15억은 원래 자신의 돈, 나머지 7억은 위자료와 보상금. 지혜는 그 돈의 일부를 양아버지 병원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투자했습니다. 수진아, 이거 어때? 지혜는 부동산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응. 투자용으로. 나중에 월세 받으려고. 좋은데? 입지도 괜찮고. 계약할게. 지혜는 자신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경제적 자립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혜는 태산건설 법무팀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계약서 초안을 완성했고 한정우에게 보고했습니다. 훌륭합니다, 팀장님. 한정우가 서류를 검토하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우디 왕실도 만족할 겁니다. 다음 주에 사우디로 출장 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지혜는 사우디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국제 무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출장 전날 밤, 지혜는 양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양아버지는 이제 거의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사우디 출장 가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양아버지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네, 아빠. 넌 정말 대단한 딸이야. 아빠가 자랑스럽다.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알아. 넌 이제 다시 날개를 펼쳤어. 양아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 엄마도 지켜보고 계실 거야. 진짜 아빠도. 네, 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지혜는 양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 진짜 가족의.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지혜는 팀원 3명과 함께 비즈니스석에 탔습니다. 좌석에 앉자 승무원이 웰컴 드링크를 가져왔습니다. 샴페인 드릴까요? 아니요, 물 주세요. 일해야 해서요. 지혜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최종 검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은 저 도시 어딘가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5조 원 프로젝트를 들고 중동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김태영 부팀장이 불렀습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 꼭 성공시킵시다. 그럼요. 반드시요. 지혜는 노트북에 집중했습니다. 비행기는 서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시작으로. 오늘의 후우 라디오 사연 어떠셨나요? 울림 있는 사연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오늘도 힘내세요. 후우 라디오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